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전후 관계, 그리고 이유와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봐도 못 본 거나 다름없지요. 제 친구 왓슨처럼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해결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조떼꾸알 욕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신주호입니다. Right now. 그럼 지금부터 Shall we start? 나는 지난 8년에 걸쳐 내 친구 셜록 홈즈의 수사 방법을 연구한 70여 건의 사건을 들여다보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마음 아픈 사건이었고 일부는 우스꽝스러웠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상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홈즈는 돈 때문이 아니라 수사 자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기이하고 심지어 기괴한 사건들만 골라 맡았다. 여러 사건들 중에서 스토크 모란의 서리 가문, 그 유명한 로일럿 가족의 얽힌 사건보다 더 특이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다. 그 사건은 내가 홈즈와 인연을 맺은 초창기, 우리가 베이커가 독신 남성으로서 함께 살던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이 사건을 비밀로 하겠다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였던 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됨에 따라 나는 겨우 한 달 전에야 그 약속 이행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밝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림스비 로일럿 박사의 사망과 관련해 본말이 실제보다 더 끔찍하게 과장된 채 소문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883년 4월 초) 어느 날 아침, 나는 셜록 홈즈가 내 침대 옆에 옷을 다 갖춰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깼다. 그는 평소 늦잠꾸러기라 벽난로 위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 7시 15분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놀라움과 약간의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와는 달리 나는 사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소유자였다. 정말 미안하네 왓슨.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다들 같은 처지라네. 허드슨 부인도 갑자기 깼고 그래서 내게 화풀이를 해댔지. 그래서 나는 자네한테 하는 걸세. 무슨 일인가? 불이라도 난 거야? 아니, 의뢰인이 왔네. 흥분한 상태의 젊은 아가씨가 찾아와서 나를 만나겠다고 우기고 있다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지. 자, 젊은 아가씨들이 아침 일찍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것은 분명 무척이나 긴급한 용건이 있다고 봐야겠지. 재미있는 사건이라면 자네도 처음부터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 어쨌든 자네를 깨워서 그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네. 그런 기회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홈즈의 수사를 따라가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그가 빠르게 추리해내는 능력에 늘 감탄했는데 그는 본능적 반응만큼이나 빠른 추리를 해내면서도 항상 논리적 근거에 기반해서 사건을 풀어나갔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몇 분 안에 홈즈와 함께 거실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검은 옷을 입고 베일로 잔뜩 가린 한 여성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부인. 홈즈가 쾌활하게 말했다. 전 셜록 홈즈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절친한 친구이자 저를 도와주고 있는 왓슨 박사인데 저한테 하듯이 왓슨에게도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허드슨 부인께서 센스 있게 미리 불을 피워주셔서 다행이군요.
가까이 앉으시죠. 떨고 계신 것 같으니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옮기며 그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왜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홈주 씨. 너무 두려워서요. 그녀가 베일을 들추며 말했고 우리는 그녀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은 헬쑥하고 잿빛이었으며 눈은 쫓기는 동물처럼 불안정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용모와 체형은 30살가량의 여인 같았지만 머리색은 너무 이르게 희끗희끗해져 있었으며 지치고 초췌해 보였다. 셜록 홈즈는 그녀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쓱 훑어보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홈즈가 부드럽게 말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 여성의 팔을 다독였다. 모든 게 잘 해결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가만 보니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오셨군요. 절 아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부인의 왼쪽 장갑 안에 왕복 티켓의 반쪽을 봤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기차를 타기 전까지 이륜마차를 타고 꽤 오랫동안 진창길을 이동하셨던 것 같고요. 숙녀는 깜짝 놀라며 내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부인. 그가 웃으며 말했다. 재킷의 왼쪽 소매에 지늘기 튄 자국이 7개 넘게 있거든요. 자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건 진흙을 튀게 하면서 부인이 운전자의 왼쪽에 앉은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이륜마차밖에 없죠. 추리를 어떻게 하셨든 정확히 맞히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전 6시 전에 집을 나섰고 레더헤드에 6시 20분쯤 도착했어요. 그리고 첫 기차를 타고 워털로에 왔죠. 선생님, 전 이 부담감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의지할 대로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 빼고는요. 하지만 그 가엾은 사람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홈즈 씨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이 절박한 상황에 도움을 준 페어린 토시 부인에게서요. 부인에게서 당신 주소를 받았죠. 선생님, 제발 저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둘러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지금으로서는 선생님의 수고에 대한 사례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 달에서 6주 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때 꼭 사례를 할게요. 홈즈는 책상 쪽으로 돌아가 잠금을 풀고 작은 수첩을 한 권 꺼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살폈다. 페어린 토시라. 그가 말했다. 아, 그 사건. 오팔로 만들어진 왕관 장신구와 관련된 건이군요. 왓슨, 자네를 만나기 전 일이었던 것 같군. 부인께 장담할 수 있는 건 제가 친구분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노력했던 만큼 부인의 사건도 당연히 신경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게는 이 직업 자체가 보상이지만 제가 사건에 들인 비용을 부인이 원하시는 시기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두 말해주세요. 우리 방문객이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이유는 제가 느끼는 두려움이 너무나 막연한 데다가 제가 의심을 품게 된 계기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 자칫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예요. 심지어 제가 도움과 조언을 구해도 되는 관계인 그이조차
제가 하는 말을 전부 예민한 여자의 상상 정도로 치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위로하려는 듯한 말투와 제 시선을 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은 인간 마음속 여러 악한 면면을 꿰뚫어 보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제가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인.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예요. 전 서리주 서쪽 경계에 있는 스토크 모란의 로일러 가문,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섹슨 가문 중 하나의 마지막 생존자인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죠.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 가문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고, 가문의 영지는 북쪽으로 버크셔, 서쪽으로 햄프셔까지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세기 내내 상속자 4명이 방탕한 생활로 낭비를 일삼고 결국 도박 때문에 가문이 거의 몰락했죠. 남은 것이라고는 몇천 평 정도의 땅과 200년 된 저택뿐이었는데 그 저택조차도 대출을 크게 받으면서 담보로 잡힌 상태였어요. 마지막 지주는 그곳에서 가난한 귀족으로 비참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의 외동아들이자 제 의붓 아버지인 로일러 박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친척에게서 돈을 빌려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캘커타로 건너갔고, 거기서 전문 기술과 의지를 발휘해 병원 사업을 크게 키워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택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 분노에 휩싸여 현지 집사를 때려 죽여 사형 선고를 겨우 면했고, 결국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혔다가 침울하고 낙담한 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로일러 박사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와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는데 저희 친아버지는 벵골 포병대 소속 스토너 소장이었어요. 저와 줄리아는 쌍둥이였고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겨우 2살이었고요. 어머니는 재산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연간 수입이 아무리 못해도 1,000파운드가 넘었어요. 어머니는 이 재산 전부를 의붓아버지에게 물려주었지만 우리 자매가 결혼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연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죠.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는 크루 근처에서 철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로일러 박사는 이후 런던에서 의료 서비스를 하려다 포기하고 우리를 데리고 스토크 모란의 선대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죠. 어머니가 남긴 돈은 저희가 지내기에 충분했고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문제될 것은 크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저희 의붓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스토크 모란의 로일러 가문이 오랜만에 돌아왔다며 처음에는 이웃들이 기뻐했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외출은 거의 안 했죠. 그리고 거리에서 자기 길을 막는 사람들과는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 가문 남자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정신착란에 가까운 격정적 기질이 의붓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열대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것이 증상을 더 악화시켰던 것 같아요. 나쁘끄러운 말싸움을 계속 벌였고 그중 2번은 경찰서 신세까지 졌어요. 결국 의붓아버지는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다가오면 자리를 피했어요. 체격도 큰데다 분노 조절 능력이 없는 터라 무서웠던 거죠. 지난주에는 마을 대장장이를 담장 너머 냇가 쪽으로 내동댕이 쳤고 전 가진 돈을 전부 쏟아 붓고서야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어요. 의붓아버지에게는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을 제외하고는 친구라고는 없었어요. 그 무리에게 가시덤불로 뒤덮인 가족 영지 약간을 내어주는 대신 그들 천막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때로는 몇 주씩 함께 떠돌아다니곤 했어요.
또 인도산 동물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지금도 치타와 개코 원숭이 한 마리씩을 키우면서 가족 영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풀어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의붓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제 이야기를 통해 아셨겠지만 불쌍한 줄리아 언니와 저는 사는 재미를 느끼기 어려웠어요. 어떤 하인도 저희 곁에 있으려 하지 않았고 저희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했어요. 줄리아는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머리카락은 벌써 희끗희끗 세웠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사망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언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저희 언니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살다 보니 저희는 저희 또래나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해로우 부근에 사시는 큰어머니 호노리아 웨스트페일 숙모님 댁에 가끔 잠깐 방문하곤 했어요. 줄리아는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숙모님 댁에 갔다가 한 해병대 제대 소령과 약혼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돌아와서야 의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언니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식 예정일 2주일 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제 반쪽이었던 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셜록 홈즈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을 감은 채 의자 쿠션에 머리를 묻고 의자에 깊게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이때 반쯤 눈을 뜨더니 그녀를 희끗 바라보았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셜록이 말했다. 그 사건의 모든 게 제 뇌리에 박혀 생생히 기억나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저택은 매우 오래된 집이어서 지금은 건물 한쪽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쪽의 침실은 모두 1층에 있고 거실은 본체 건물에 있어요. 이 침실들 중 첫 번째 방이 로일럿박스의 방이고 두 번째 방이 언니의 방, 세 번째 방이 제 방이고요. 이 방들 사이에는 통로가 없고 전부 같은 복도 쪽으로 트여 있죠. 이해하셨나요? 네, 전부 이해했습니다. 세 방 모두 창문이 마당을 향해 있어요. 그날 밤 로일럿 박사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향이 강한 인도 시가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에 언니가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언니는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왔고 곧 있을 결혼식 이야기를 하며 한동안 저와 수다를 떨었어요. 11시가 되자 언니는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헬렌, 밤중에 휘파람 소리를 들은 적 있니? 없는데? 그럼 네가 자는 동안에 휘파람을 불지는 않겠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왜 그러는데? 요 며칠 항상 새벽 3시쯤에 낮고 또렷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거든. 나는 잠을 얕게 자는 편이라 그 소리에 잠을 깨버려. 어디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 옆방일 수도 있고 마당 쪽일 수도 있고. 너도 들었나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 아니, 난 들은 적 없는데. 분명히 숲 쪽 집시무리가 낸 소리일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당 쪽에서 나는 소리라면 설마 네가 못 들었을까? 언니보다 내가 더 깊게 자잖아.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도 아니니까. 언니는 웃으며 제 방문을 닫고 잠시 후에 열쇠로 자기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매일 밤 방문을 잠그고 주무셨나요? 네, 항상 그랬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박사가 치타와 개코 원숭이를 키웠기 때문이에요. 방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겠네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문득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예감이 들었죠. 제 언니와 전의 쌍둥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 저희 둘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날 밤은 바람이 엄청났어요. 밖에서는 광풍이 몰아쳤고 비가 쏟아지면서 창을 두드려댔죠. 그러다 우르르 쾅쾅 하는 중에 갑자기 공포에 질린 여자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그게 언니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숄 하나를 둘러싼 채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언니가 묘사했던 낮고 분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고, 잠시 후에는 뭔가 금속 조각이 떨어지는 것 같은 철컹 소리가 몇 번 났어요. 저는 복도를 내달렸고 언니의 방문은 잠기지 않은 채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몸이 굳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문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복도 램프 빛에 비친 언니의 모습이 보였는데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도움을 구하듯 허우적거렸으며 온몸이 술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달려가 두 팔로 끌어안았지만 그때 언니 무릎이 휘청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언니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 듯 몸부림을 쳤고 경련이 오는 듯 온몸을 떨었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저를 못 알아본 줄 알았지만 제가 몸을 굽혀 가까이 다가가자 언니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 헬렌, 그 얼룩무늬띠야. 언니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그저 손가락을 들어 박사의 방 쪽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그러다 언니는 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의부를 큰 소리로 불렀고 그는 가운을 걸친 채 방에서 급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의붓 아버지가 언니 옆에 다가섰을 때에는 이미 언니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의붓 아버지가 브랜디를 언니의 목 안으로 흘려 넣은 뒤 마을에서 의사를 불렀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언니가 끔찍하게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잠깐만요. 홈즈가 말했다. 휘파람 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를 확실히 들으셨나요?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변호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따졌어요.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집이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언니는 옷을 입은 상태였나요? 아니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오른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개비가 또 왼손에는 성냥갑이 들려있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성냥을 켜고 주위를 살폈다는 뜻이군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변호사는 로일럿 박사의 평판이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언니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건 찾아내지 못했어요. 방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매일 밤 굵은 철봉이 달린 오래된 널빤지로 막아놨었어요. 벽면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구멍이 전혀 없었고 바닥도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굴뚝은 넓었지만 4개의 큰 막대기로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 언니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곳에는 언니 외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게 확실해요. 게다가 언니 몸에는 외부 폭력으로 인한 상처 자국 같은 것도 없었고요. 독극물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그 부분도 검토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언니께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언니가 공포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는 상상이 안 되네요. 그때 숲속에 집시 무리가 있었나요? 네, 거의 항상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니가 띠 또는 얼룩무늬띠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어떤 때에는 정신 착란 상태에서 내뱉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일부 집단, 그러니까 그 숲속에 있는 집시들을 가리킨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집시들이 머리에 묶은 얼룩덜룩한 수건 때문에 언니가 그런 이상한 형용사를 사용했던 건가 싶고요. 홈즈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다.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흘렀고 최근까지의 제 삶은 그 이전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벗이 청혼을 해왔어요. 그의 이름은 아미티지, 펄시 아미티지입니다. 레딩 근처 크레인 워터 지역에 거주하는 아미티지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의붓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번 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이틀 전부터 건물의 서편에서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제 침실 벽이 뚫렸기 때문에 전 언니가 숨졌던 방으로 옮겨야 했고 언니가 누웠던 바로 그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지난밤 저는 언니의 안타까운 운명을 생각하며 잠 못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적막한 밤중에 갑자기 언니가 죽기 직전에 들렸던 바로 그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다시 잠들 수가 없어 옷을 챙겨 입고 몇 시간이 지나 새벽이 밝아지자 밖으로 나와 건너편 크라운 여인숙에서 마차를 빌려 타고 이곳 레더헤드로 왔어요. 선생님들을 뵙고 조언을 구하려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셨네요. 내 친구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근데 전부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로일런 양, 그렇지 않아요. 의부가 한 짓을 숨기고 계시는 것 같군요. 무슨 말씀인가요? 홈즈는 대답 대신 우리 손님의 무릎 위에 놓인 손목 부분에 검은 레이스 주름을 걷어냈다. 하얀 살갗 위에 엄지와 네 손가락 자국 5개의 흉터가 붉게 핀 것으로 보였다. 당신을 막대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로일런 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상처 부위를 가렸다. 의붓아버지는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도 모를지 몰라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홈즈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탁탁 소리가 나는 벽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군요. 마침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스토크모란에 가게 되면 의부 몰래 그 방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마침 의붓아버지가 오늘 마을로 아주 중요한 볼일을 보러 간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을 비우실 테니 방해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지만 나이가 많고 어리숙한 사람이라 제가 그분의 주의를 다른 데로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왓슨, 자네도 이 출장을 가는 걸 반대하거나 하진 않겠지? 당연하지. 그럼 우리 둘 다 가기로 하지. 부인께서는 뭘 하실 생각인가요? 마을에 온 김에 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12시 기차로 돌아갈 예정이라 선생님께서 오실 때쯤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면 오후 일찍 만나 뵙죠. 저 역시 사소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서요. 아침 식사는 하지 않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곧장 가봐야겠어요. 고민을 선생님께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베일을 얼굴에 들이우고는 방에서 나갔다. 셜록 홈즈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물었다. 왓슨,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 뭔가 비밀에 가득한 아주 불길한 느낌의 사건인 것 같네. 너무나 은밀하고 찜찜한 사건이지. 하지만 헬렌 양 말대로 바닥과 벽이 견고하고 그 무엇도 문과 창문, 굴뚝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언니인 줄리아가 죽어갈 때 의심할 여지 없이 혼자 있었던 게 분명해. 그렇다면 한밤중에 휘파람 소리와 죽기 직전에 줄리아가 했던 이상한 말은 무슨 뜻일까? 짐작이 안 가는군. 한밤중에 휘파람 소리, 의부와 친한 사이였던 집시들. 그리고 의부가 줄리아의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 그녀가 죽기 직전 했던 띠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문을 고정하던 쇠막대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난 듯한 쇠 부딪히는 소리를 헬렌 스토너 양이 들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조사하면 이 사건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집시들은 뭘 했던 걸까? 상상이 안 가는군. 그런 가설에는 반박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바로 그걸 알아보려고 오늘 우리가 스토크 모란에 가는 거야. 가설에 대한 반론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내 가설이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싶어. 대체 뭐야? 이런... 갑자기 우리 방문이 활짝 열리며 입구를 가로막고선 엄청나게 큰 체격의 한 남자 때문에 놀란 홈즈가 소리쳤다. 특이하게도 그는 전문가와 노동자의 행색이 뒤섞인 듯한 옷차림새를 하고 있었는데 까만 중산모에 긴 연미복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사냥용 채찍을 손에 들고 있었다. 키가 워낙 커서 중산모가 문 위쪽 가로대에 닿을 정도였고 양 어깨로 문틀 양쪽을 다 메울 정도로 체격이 건장했다. 수천 개의 주름이 깊게 패인 커다란 얼굴은 햇볕에 걸려 누렇게 탔고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깊게 패인 눈은 담즙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오똑한 콜라는 살이 없어 마치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늙은 맹금류 같았다.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누가 홈즈인가? 그가 물었다. 제 이름이 홈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뉘신지 모르겠군요. 내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스토크 모란의 그림스비 로일러 박사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홈즈가 느긋하게 말했다. 앉으시죠. 앉을 생각 없어. 내 의붓딸이 여기 왔었어. 내가 그걸 알아냈지. 걔가 당신들에게 뭐라고 했나? 이맘때 치고는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의붓딸이 뭐라고 했냐니까? 노인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하지만 크로커스 꽃은 잘 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홈즈는 태연히 말을 이었다. 뭐? 날 농락하는 건가? 그림스비 박사가 소리치며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사냥용 채찍을 흔들어댔다. 자넨 내가 알아. 이 못된 놈 같으니. 자네 소문은 들었다고. 자넨 홈즈, 그 오지랖 넓은 그 탐정놈. 내 친구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오, 홈즈. 그 길거리 바보 말이군요.
그의 미소가 더 커졌다. 홈즈, 그 거만한 런던 경찰국 앞잡이 놈 말이지.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군요. 이어서 홈즈는 말했다. 나가실 때는 문 좀 닫아주세요.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서요. 난 내 할 말 다 한 뒤에 나갈 거야. 내 일에 감히 참견하지 마. 내 의붓딸이 여기 와 있었다는 걸 난 안다고. 내가 직접 뒤를 밟았으니까. 나 건드리면 무서운 사람이야. 이걸 보라고. 그는 빠르게 벽난로 쪽으로 다가서더니 앞에 있던 부직갱이를 잡아 구릿빛 커다란 손으로 구부려 버렸다. 나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 그는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며 휘어진 부직갱이를 벽난로에 내동댕이 치고는 방을 휘젓고 나갔다. 아주 점잖으신 분 같군.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난 덩치가 크지 않지만 만약 박사가 이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 내 힘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을 텐데 말이지. 그리고 홈즈는 쇠 부직갱이를 집어들더니 단숨에 펴버렸다. 이런 경찰과 나를 혼동하는 무례를 범하다니. 덕분에 사건을 조사하는데 더 자극을 받게 될 것 같군. 다만 저 짐승 같은 자가 뒤를 밟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헬렌 양에게 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자, 왓슨. 이제 아침을 먹고 식사 후에 법률사무소에 가봐야겠어. 거기서 이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구만. 거의 1시쯤 되어 홈즈가 돌아왔다. 그는 손에 메모와 숫자로 빼곡히 적힌 푸른 종이를 들고 있었다. 고인이 된 부인의 유언장을 봤네. 그가 말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려고 유언장에 기재된 투자 품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 부인 사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1,100파운드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지금은 750파운드도 안 돼. 딸들이 결혼할 경우 250파운드의 재산을 청구할 수가 있지. 그러니 두 딸이 모두 결혼하게 되면 저 남자는 거의 남는 돈 없이 살아야 했을 테고 한 명이라도 결혼하게 되면 재산상 상당한 타격이 생기게 되는 셈이지. 오늘 아침에 조사하러 다녀온 것이 헛되지 않았어. 그자에겐 어떤 식으로든 딸들이 결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으니까. 자, 왓슨. 이건 질질 끌 일이 아니야. 특히 저 노인이 우리가 자기 일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지. 준비가 됐다면 택시를 불러 워터루로 가지. 주머니에 총을 챙겨주면 좋겠네. 쇠부직갱이를 구부려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겐 1레이 2호 총이면 설득하기가 편해지지. 그거랑 칫솔만 가져가면 충분할 것 같네. 워털루에서 우린 운 좋게도 레더헤드행 기차를 잡을 수 있었다. 역 앞 연숙에서 말을 빌려 아름다운 서리 시골길을 4-5마일쯤 달렸다. 화창한 햇살 아래 하늘엔 몽실몽실한 구름이 약간 떠 있었다. 가로수와 길가 울타리에는 첫 푸른 새싹이 돋고 있었고 공기는 습한 흙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난 이 아름다운 봄의 정취와 우리가 뛰어든 이 불길한 사건 사이에 묘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 친구는 말 앞에 앉아 두 팔을 모으고 모자를 눈 위로 눌러 쓴 채 턱을 가슴에 묻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깜짝 놀라며 내 어깨를 두드리더니 초원 너머를 가리켰다. 저것 좀 봐! 그가 외쳤다. 울창한 수풀이 우거진 공원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펼쳐져 있었고 제일 높은 지점에 숲이 있었다. 그 나뭇가지들 사이로 아주 오래된 저택의 회색 박공과 높은 처마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스모크몰한 저택인가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죠. 그림스빌 오일러 박사의 저택입니다. 마부가 대답했다.
거긴 무슨 공사라도 진행 중인가 보군.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이 바로 저기야. 저기가 마을입니다. 마부가 왼쪽 저 멀리 지붕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그 집에 가실 거라면 울타리를 넘어서 저 들판 오솔길로 가시는 게 더 가까울 겁니다. 저기 여자분이 걷고 계신 쪽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여성은 스토너 양인 것 같군. 홈즈가 손으로 눈 위 햇빛을 가리며 자세히 봤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겠군요. 우리는 내려서 요금을 지불했고 마른 레더헤드 쪽으로 달려갔다. 마부가 우리를 건축업자나 혹은 뭔가 분명한 볼일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군. 울타리를 넘으며 홈즈가 말했다. 그래야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테니. 안녕하세요, 스토너 양. 보다시피 약속대로 저희가 왔습니다. 아침에 우리를 찾아왔던 그녀는 기쁨에 넘치는 표정으로 달려와 우리를 맞이했다. 두 분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녀는 소리치며 흥분해서 우리 손을 잡고 흔들었다. 모든 상황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의붓 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가셨고 저녁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박사원은 미리 인사를 나눴습니다. 흥미롭더군요. 홈즈가 말하며 간단히 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스토너 양은 이야기를 듣고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다. 세상에나! 그녀가 소리쳤다. 그럼 날 따라온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교활해서 언제쯤 그에게서 안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을에서 돌아오면 대체 뭐라고 할까요? 경계태세를 취할 겁니다. 자기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뒤를 쫓고 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는 의부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폭력을 쓴다면 헤로우 숙모님 댁으로 모시고 가죠. 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조사를 해야 하니 저희가 봐야 할 방으로 지금 안내해 주시겠어요? 건물은 이끼로 얼룩진 회색 돌로 지어졌고 높은 중앙부와 양쪽으로 뻗은 두 개의 굽은 부속 건물 모양이 마치 개의 집게발 같았다. 한쪽 건물의 창문은 깨지고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으며 지붕은 일부 무너져 황폐한 모습이었다. 중앙부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였지만 오른편 건물은 상대적으로 최신식이었고 창가의 블라인드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로 보아 가족이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끝 벽면에는 비계가 세워져 있었고 석재가 뜯어진 상태였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인부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잔디밭을 천천히 오갔고 창문 바깥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본인이 전에 거처로 쓰던 방이 여기고 가운데가 언니 방, 본 건물 옆이 로일럿 박스의 방이겠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요새 가운데 방을 쓰고 있죠. 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러신 것이겠죠. 그나저나 저쪽 끝벽은 그렇게 급하게 수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혀 없었죠. 그건 저를 방에서 내쫓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좁은 부속 건물 반대편으로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로 이 세 개의 방이 연결되는군요. 거기에도 창문은 당연히 있겠죠? 네, 하지만 아주 작아요.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아요. 그리고 밤에는 둘 다 문을 잠그셨으니 문 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당신 방으로 가서 창문을 잠가 주시겠어요? 스토너 양은 그렇게 했고 홈즈는 열린 창문을 통해 신중히 조사한 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덧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칼을 넣어 빗장을 들어올릴 만한 틈조차 없었다. 그런 다음 돋보기로 경첩을 살펴보았지만 쇠로 만들어진 경첩은 모두 건물 벽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가 난처한 듯 턱을 긁으며 말했다. 내가 세운 가설에는 확실히 들어맞지 않은 부분이 있군. 이 덧문이 잠겨 있다면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 안쪽에 다른 단서가 있는지 봅시다. 세 개의 침실로 통하는 하얗게 회칠한 복도로 작은 옆문이 나 있었다. 홈즈는 세 번째 방은 건너뛰고 곧바로 두 번째 방, 즉 스토너 양이 최근 머물고 있는 그녀의 언니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낮은 천장과 떡 벌어진 벽난로가 있는 소박한 작은 방이었는데 오래된 시골집 양식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서랍장이, 다른 쪽에는 좁은 흰 이불이 덮인 침대가, 창문 왼쪽에는 화장대가 있었다. 이 가구들과 작은 고리버들 의자 2개, 가운데 윌튼 카펫 한 장이 그 방에 있는 가구 전부였다. 둘레 마루판자와 벽 패널은 갈색의 좀먹은 오크나무로 너무 오래되고 변색되어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의자 하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 조용히 앉아서는 두 눈을 이리저리 위아래로 굴리며 방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폈다. 저 종은 어디로 연결돼 있나요? 그가 마침내 침대 옆에 축 늘어진 굵은 종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종줄 끝 테슬 장식은 베개 위에 놓여 있었다. 가정부 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물건보다는 새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불과 2년 전에 설치한 것이에요. 언니가 설치해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요, 언니가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린 늘 필요한 건 직접 해결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저기에 그런 멋진 종줄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몇 분만 시간을 주시면 이 바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엎드려서는 바닥 판자 사이의 틈을 꼼꼼히 살피며 앞뒤로 기어다녔다. 그런 다음 방 벽면에 붙은 나무 장식을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침대로 가서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고는 벽을 따라 시선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침내 그는 종줄을 손에 쥐고 세게 잡아당겼다. 이거 가짜잖아요. 그가 말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전선에 연결조차 안 돼 있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종줄이 환기구 바로 위에 있는 고리에 그냥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말도 안 돼. 전 지금까지 몰랐어요. 정말 이상하군. 홈즈가 종줄을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이 방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얼마나 멍청했으면 외부 공기를 통하게 하는 환기구를 설치할 때와 똑같은 노력을 들여 이 방의 환기구를 다른 방과 연결되도록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스토너 양이 말했다. 종줄을 단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한 일이겠죠? 홈즈가 말을 받았다. 네, 그 무렵에 자잘한 변화가 몇 개 있었죠. 정말 흥미롭군요. 가짜 종줄에 환기 기능이 없는 환기구라니. 스토너 양, 이제 안쪽 방을 조사해 봅시다. 그림스비 로일럿 박사의 방은 의붓딸의 방보다 컸지만 마찬가지로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다. 간이 침대, 대부분 전문 서적으로 가득 찬 작은 책꽂이, 침대 옆 팔걸이 의자, 벽에 기댄 평범한 나무 의자, 둥근 탁자, 그리고 큰 철제 금고 정도가 눈에 띄었다. 홈즈는 천천히 방을 돌며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다. 여기 뭐가 들었죠? 그가 금고를 두드리며 물었다. 의붓 아버지의 사업 관련 서류예요.
오, 그럼 안을 보셨군요. 한 번 봤어요. 몇 년 전에요. 서류로 가득 차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 고양이 같은 건 없나요? 아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요? 이걸 보세요. 그가 금고 위에 놓인 작은 우유 접시를 집어들었다. 아니요. 우린 고양이를 안 키워요. 하지만 치타와 개코 원숭이는 있죠. 아, 그렇죠. 치타는 그냥 큰 고양이나 마찬가지여서 우유 한 접시만 먹고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는 나무 의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리를 세심하게 살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그가 일어서며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런,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군요. 그의 눈에 띈 물건은 침대 한쪽 구석에 걸린 작은 개 끈이었다. 그러나 그 끈은 동그랗게 말려있고 묶여있어 채찍끈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왓슨, 어떻게 생각하나? 평범한 끈이군. 하지만 왜 묶어놨는지는 모르겠네. 아주 흔한 일은 아니겠지? 아, 이런 말세군요. 똑똑한 사람이 좋은 머리를 범죄에 저지른 데 쓰면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이제 충분히 본 것 같군요, 스토너 양. 허락하신다면 잔디밭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나는 셜록의 얼굴이 그토록 어두워지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잔디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만 스토너 양도 나도 셜록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스토너 양, 그가 말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꼭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네, 알겠어요. 이 사안은 잠시 망설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제 말에 잘 따라주시느냐의 여부에 따라 당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자, 우선 왓슨과 제가 당신의 방에서 오늘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스토너 양과 나는 놀라서 홈즈를 바라보았다. 네, 그래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죠. 저게 마을 여관인 것 같습니다만. 네, 크라운 여관이에요. 좋습니다. 여관에서 당신 창문이 보일까요? 물론이죠. 의붓 아버지가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방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가 밤에 방으로 쉬러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에 덧문을 열고 걸쇠를 푼 다음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용으로 램프를 거기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모두 챙겨 이전에 사용하던 방으로 조용히 옮기세요. 수리 중이지만 하룻밤 정도는 충분히 거기서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선생님은 뭘 하시려는 건가요? 저희는 오늘 밤 당신 방에 머물면서 당신을 놀라게 했던 소리가 뭔지 수사할 겁니다. 홈즈 씨,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군요. 스토너 양이 셜록의 소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언니가 무엇 때문에 죽은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적어도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언니가 뭔가에 깜짝 놀라 사망하게 된 건지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더 실체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토너 양, 이제 저희는 슬슬 가봐야겠군요. 로일러 박사가 돌아와서 우리를 보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용기 내시고요. 제가 말한 대로 해주시면 곧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셜록 홈즈와 난 별 어려움 없이 크라운 여관에서
침실과 거실을 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위층에 머물렀고 창문에서 에비뉴 게이트와 스토크 모란가의 저택에서 사람이 사는 쪽 건물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그림스비 롤러 박사를 태운 마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마차를 모는 작은 소년의 옆자리에 박사의 커다란 덩치가 불쑥 솟아 있었다. 그 소년은 낑낑대며 무거운 철문을 열었고 로일러 박사가 쉰 목소리로 소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주먹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이륜마차가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우리는 응접실 중 하나의 램프가 켜진 듯 나무들 사이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왓슨, 알고 있나? 밀려드는 어둠 속에 함께 앉아있을 때 홈즈가 내게 말했다. 오늘 밤 자네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가책을 느낀다네. 위험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거든. 내가 도움이 되겠나? 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 그렇다면 나도 가겠네. 고맙군. 자네가 방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분명 그 방에서 자네는 나보다 더 많은 걸 관찰한 게로구만. 아닐세. 하지만 내가 추론을 조금 더 했을 수는 있지. 내가 본 걸 자네도 다 봤네. 종줄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보지 못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지 난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더군. 환기구도 봤나? 봤지. 하지만 방과 방 사이에 작은 구멍 하나 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지. 쥐한 머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지 않았나? 난 스토크모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방 사이에 환기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지. 이런, 홈즈. 그래, 헬렌 양이 언니가 로일러 박스의 시가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나? 그 말은 당연히 두 개의 방 사이에 통로가 있다는 걸 암시하지. 작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검시관 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난 환기구가 있을 거라 짐작했지. 하지만 그게 무슨 해가 될 수 있나? 적어도 시점이 묘하게 들어맞았지. 환기구가 만들어지고 줄이 매달리고 침대에서 자던 숙녀가 죽었으니까. 이상하지 않나? 난 아직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침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못 봤나? 못 봤는데? 침대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어. 그런 식으로 고정된 침대를 본 적이 있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군. 줄리아는 침대를 움직일 수 없었어. 침대는 환기구에서 종줄이 드리워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항상 같은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걸세. 종을 당기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종줄을 그냥 밧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네. 홈즈, 나는 소리쳤다. 자네가 말하려는 게 뭔지 막연하게나마 알 것 같네. 교묘하게 기획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제때 잘 온 것 같군. 충분히 교묘하고 소름 끼치지. 의사가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단연 최악의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뻔뻔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그쪽 방면으로는 파머와 프리차드보다 더 악랄한 놈들은 없었어. 하지만 이자의 수법은 더 깊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 허나 우리가 그자보다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왓슨, 오늘 밤 우리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 조용히 담배나 피우면서 적어도 몇 시간 동안만큼은 기분이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해보자고. 9시경 나무들 사이에 불빛이 꺼지고 저택 방향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2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11시 정각. 갑자기 우리 바로 앞쪽에서 밝은 불빛 하나가 반짝 나타났다.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야. 홈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가운데 창문 쪽에서 보내는 신호야. 우리가 나갈 때 홈즈는 주인과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늦은 시각에 지인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고 거기서 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우리는 어두운 길 위에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노란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암담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비추고 있었다. 영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낡은 정원 담장에는 수리가 되지 않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무 덤불 사이를 지나 잔디밭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월계수 덤불에서 뭔가 흉하게 일그러진 아이 같은 물체가 튀어나와 온몸을 뒤틀며 잔디밭 위로 내려앉았다가 획 내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맙소사! 나는 속삭였다. 봤나? 홈즈도 순간 나만큼 깜짝 놀란 듯했다. 흥분한 나머지 그의 손은 내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더니 그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대단한 집구석이군. 그가 속삭였다. 저건 개코 원숭이야. 나는 박사가 키운다는 기괴한 애완동물들을 잊고 있었다. 치타도 있었다. 어쩌면 언제든 우리 어깨 위로 뛰어오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솔직히 홈즈를 따라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마음이 한결 놓였다. 홈즈는 조용히 덧문을 닫고 램프를 탁자 위로 옮긴 다음 이리저리 방을 둘러보았다. 낮에 우리가 본 그대로였다. 그런 다음 그는 다가와 양손으로 나팔 모양을 만들어 내 귀에 대고 다시 한번 속삭였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소리가 아주 약간이라도 나게 되면 우리 계획이 틀어지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여 알았다는 표시를 했다. 불 켜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해. 박사가 환기구멍을 통해 불빛을 볼 수도 있을 테니까. 난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잠들지 마. 자네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으니까 총을 준비해둬. 난 침대 쪽에, 자넨 저 의자에 앉도록 하지. 나는 리볼버를 꺼내 탁자 모퉁이에 올려두었다. 홈즈는 길고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를 가져와 침대 옆에 두었다. 그 옆에는 성냥갑과 몽땅초를 놓았다. 그리고는 램프를 끄자 우리는 어둠 속에 잠겼다. 그 무서웠던 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숨소리조차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내 곁 몇 걸음 안에 내 친구 홈즈가 눈을 부릅뜬 채 앉아있다는 걸. 그 역시 나와 같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덧문에 가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밖에서는 이따금 밤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은 우리 창가 쪽에서 길게 고양이 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치타가 진짜로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15분마다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그 1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12시가 지나고 1시, 2시, 3시가 지나도 우리는 곧 벌어질 일을 대비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환기구 쪽에서 섬광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가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타는 기름 냄새와 달궈진 금속 냄새가 뒤이어 진하게 풍겨왔다. 옆방 누군가 손전등을 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엔 다시 조용해졌지만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30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주전자에서 작은 증기가 끊임없이 새어나온 듯한, 아주 부드럽게 뭔가를 달래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홈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성냥을 그어 들고는 종주를 향해 지팡이로 미친 듯이 내리쳤다. 보이나, 왓슨? 그가 소리쳤다. 보이나?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홈즈가 불을 붙인 순간 난 낮고 또렷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지만 갑작스런 불빛이 피곤해 지친 내 눈을 파고들어 내 친구가 그토록 미친 듯이 내려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죽음처럼 창백하고 공포와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다. 홈즈는 내리치던 것을 멈추고 환기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며 내가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더니 고통과 공포, 분노가 뒤섞인 쉰 듯한 절규로 바뀌었다. 마을에서 그리고 심지어 먼 교구 목사관에서도 그 비명 소리에 잠자던 이들이 잠에서 깼다고 했다. 그 소리에 우리는 모골이 소면해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리가 처음 들렸던 그 지점에서 마지막 비명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이게 다 뭔가?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다 끝났다는 뜻이지. 홈즈가 대답했다.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 모르겠군. 총을 챙기게. 로일러 박사의 방으로 들어가 보자고. 엄숙한 얼굴로 그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는 복도를 따라 앞장섰다. 그는 방문을 2번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권총을 손에 든 채로 말이다. 우리 눈에 들어온 광경은 너무나 기이했다. 탁자 위에는 뚜껑을 반쯤 연 손전등이 있었고 그 빛이 살짝 열린 철제 금고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탁자 옆 나무 의자에는 그림스비 로일러 박사가 긴 회색 가운을 입은 채 앉아 있었는데 맨발에 뒤가 없는 터키식 빨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낮에 봤던 그 짧은 자루에 긴 끈이 달린 채찍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천장 구석을 무서운 눈으로 뻣뻣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기묘한 노란 띠가 둘러져 있었는데 갈색 점박이가 있었고 머리에 꽉 조여져 있는 듯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는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저 띠! 얼룩무늬 띠! 홈즈가 속삭였다.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그의 기이한 머리 장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역겨운 뱀의 네모진 머리와 부푼 목이 치솟았다. 늪지 독사다! 홈즈가 소리쳤다. 인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이야. 물린 지 10초 만에 죽은 거야. 폭력은 결국 폭력으로 돌아오고 음모를 꾸민 자는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지. 이놈을 우리에 넣고 스토너 양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 경찰에 알리도록 하지. 홈즈는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박사의 무릎 위에서 재빨리 개끈을 집어들더니 박사의 이마 언저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머리에 올가미를 씌워서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팔을 쭉 펴서 뱀을 들어 철제 금고에 던져놓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것이 바로 스토크 모란의 그림스비 로일러 박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다. 겁에 질린 헬렌 양에게 이 안타까운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녀를 아침 기차로 헤로우에 사는 마음씨 좋은 이모에게 어떻게 데려다 주었으며 느려 터진 공식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로일러 박사가 위험한 애완동물을 경솔하게 다루다가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게 됐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긴 이야기를 더 길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홈즈는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미처 몰랐던 내용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가 말했다.
완전히 엉뚱한 결론을 내고 있었는데 자네도 알겠지만 이 사건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네. 집시들의 존재와 가엾은 숙녀가 사용한 띠라는 단어는 성냥불을 밝히는 순간 그녀가 얼핏 본 장면을 묘사할 의도에서 쓴 거였겠지만 내가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추리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위협이 닥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마자 난 즉시 내 추리를 수정했고 그건 잘한 일이었지. 내가 이미 자네에게 말했듯이 내 관심은 곧바로 저 환기구와 침대로 내려오는 종줄로 향했지. 그게 가짜고 침대가 바닥에 고정돼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구멍을 통과해 침대로 오는 무언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그 밧줄이라는 의심이 들었어. 뱀이라는 생각이 즉시 떠올랐고 의사가 인도산 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과 접목하자 내 추리의 방향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네. 어떤 화학 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독의 형태를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동양에서 교육을 받은 영리하지만 무자비한 자가 충분히 할 만한 생각이야. 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그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었을 거야. 독리가 박혔던 자리에 생긴 작은 구멍 2개를 식별해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검시관은 눈이 아주 밝은 거겠지. 그 다음엔 휘파람 생각이 났어. 물론 박사는 아침 햇살에 비쳐 사물을 피해자가 식별할 수 있기 전에 그 뱀을 다시 불러들여야 했겠지. 아마도 우리가 봤던 우유를 이용해서 부르면 그에게 돌아오도록 훈련시켰을 거야. 그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각에 그 뱀을 환객으로 집어넣었겠지. 뱀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침대에 내려앉을 거라고 확신한 채 말이야. 뱀이 침대에 있는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겠지. 어쩌면 일주일 내내 매일 밤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희생양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겠지. 난 박사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결론을 내렸지. 그가 환기구에 닿으려면 의자 위에 서야 했으리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금고, 우유 접시, 채찍고리를 보자 남아있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 스토너 양이 들었다는 그 쇠에 부딪히는 소리는 분명 의붓 아버지가 금고문을 황급히 닫으면서 그 안에 살던 그 끔찍한 짐승을 가두면서 난 소리였겠지. 일단 마음을 정한 뒤에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네 알지 않나? 자네도 들었겠지만 그 동물이 쉭쉭거리는 소리를 난 들었고 즉시 불을 켜고 공격했지. 그래서 그 뱀이 환기구를 통해 쫓겨났던 게로군. 그리고 동시에 반대편에 있던 주인에게로 향하게 된 셈이지. 내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것이 몇 번 뱀에게 명중했고 그래서 약이 잔뜩 오른 뱀이 왔던 길로 돌아가다가 제일 먼저 본 사람에게 덤벼든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난 간접적으로나마 이 로일럿 박사의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셈이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같지는 않네.